북한군 투입 이거 가지고 되게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남한의 자생적인 사회주의자들, 혁명에 미쳐버린 남한의 자생적인 사회주의자들의 역할, 이게 가려지고 있어요. 북한군 그 이슈 때문에. 사실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우선 유신의 배경과 맥락. 이 당시 지식인들은 대부분 유신 나쁜 거 독자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유신 없었으면 대한민국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사실은 유신 시기에 이루어졌어요. 포항제철에서 쇳물이 처음 나온 게 언제인 줄 아세요? 73년 6월인가 8월인가 그래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유신 이후입니다. 유신 이전에 72년도에 대선이 있었는데 김대중 후보는 그 당시에 대중경제론 이래가지고 포항제철 뭐 이런 거 저기 원점에서 중화공업화 이런 거 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했어요. 여러분들 포항제철 없었으면요 철강산업 없어요. 철강산업 없으면요 자동차 조선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철 때문이에요. 철.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또 원자력 때문이죠. 원자력을 스스로 무너뜨린 게 문제인데 이게 김대중은 경부고속도로도 반대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김영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신이 그리고 또 유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나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 김일성이 월남에 그걸 보면서 이제 흥분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누군지 아시나요? 제 왼쪽에 사진 조그만한 거 누군지 아시나요? 사진 체게바라 1960년도에 쿠바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을 해버려요. 김일성이 아주 환장을 합니다. 왜 환장을 하나? 10년 전에 남조선 해방하겠다면서 6.25 전쟁이 일으켰잖아요. 소련이 막대하게 지원했습니다. 중공도. 근데도 못 이겼어요. 그때의 전쟁은 전면전이었어요. 전면전이었어요. 그런데도 못 이겼잖아요. 그런데 쿠바에서는 체게바라, 카스트로가 게릴라전을 한 거예요. 게릴라전. 유격전. 게릴라전은 전면전에 비해서 군대가 아주 소규모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거기에 이제 매료가 돼가지고 우리도 게릴라 했었어야 돼요. 게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엄청 많이 보냅니다. 이승복 어린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거 사실이거든요. 거짓말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거짓말이라고 날조해가지고 김종대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까지 하고 있어요. 이승만 어린이 동상 초등학교마다 있었거든요. 그거 다 없어졌어요 지금. 그 거짓말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물질 삼척, 무장공비 사태 이런 것들이 다 게릴라전에 매료된 북한이 진행한 일이라는 것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실제로 1965년도에 김일성이 모택동 만나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볼 테니까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했던 걸 중국하고 한국하고 관계가 좋아졌을 때 인민대 교수 청샤오라는 사람이 중국의 비밀문서들 이런 것도 공개한 적도 있고요. 75년도에는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 김일성을 그 당시에 체 게바라가 제안한 노선을 따라 분쟁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방식을 택했다는 첩보가 있다. 그러니까 쿠바 따라 하겠다라는 거예요. 미국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75년도에는 10년 뒤인 75년에는 실제로 월남이 패망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김일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따라해보고 싶겠어요. 무장공비 계속 보냈잖아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닉슨은 우리는 아시아 문제에 개입 안 할게라면서 이제 주한미군 빼려고 하고 막 그랬어요. 이때 만약에 주한미군 철수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유신대예요, 유신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리고요, 닉슨 독트린이 사실은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킬링 필드의 원인이 됐습니다. 닉슨 독트린 해가지고 중국하고 화해할 때 중국 안에서는 문화대혁명 진행되고 있던 때예요. 사실은 미국이 정말로 잘못한 거죠. 그리고 그 실책을 지금 중국을 키워준 게 사실 미국이잖아요. 얼마 전에 폼페이오가 2023년인가요? 그 연도가 연도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폼페이오가 그 닉슨 도서관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우리가 프랑켄슈타인을 키웠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우리는 그러니까 잘해주고 무역하고 교류하면은 변화될 줄 알았는데 자유가치가 확대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프랑켄슈타인을 키웠다라고 이 닉슨 독트린에 대한 실패를 처절하게 인정했죠. 그런데 이 닉슨 독트린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냉전이 누그러들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평화 시기를 하게 한 시작이었기 때문에 교과서에 보면요, 닉슨 독트린 지금 다 찬양합니다. 냉전 완화의 대탁들을 시작한 조치였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철수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망할 뻔한 조치였다는 거. 그리고요, 그 당시 중국은 문화대혁명으로 수천만 명 학살당하던 때였고, 그리고 킬링필드가 닉슨 독트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킬링필드가 왜 생겼냐면은 월남에서 미군이 철수하겠다고 막 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있던 논놀 정권이라고 있습니다. 친미 정권인데 우리는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망명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폴포치의 크멜 루즈가 장악을 합니다. 월남 망할 때쯤. 이게 75년 4월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크메르 루즈가 프놈펜에 입성할 때 어땠냐? 거기 시민들, 그래 논놀 정권, 난 마음에 안 들었어, 막 이러면서 박수치고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전이었거든요. 오후에, 그날 오후에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 도시를 다 비워라. 도시 소개령을 내립니다. 우리는 농업에 기반한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만들 거다라고 하면서 도시는 자본주의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농촌으로 하방한다. 이곳에서 우리는 유토피아를 만들 거다라고 하면서 도시 소개령을 내립니다. 폴포츠를 찬양했던 사람들 그날 바로 시골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킬링필드 시작된 겁니다. 사회주의 유토피아 만들겠다고 하면서 지식인들 다 죽여버리고 죽어나간 사람들 한 300만 명 정도 돼요. 킬링필드가 바로 닉슨 독트린의 영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안 했으면요,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반복됐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나요? 김일성이 죽였다고 계산되는 숫자가 한 300만 명 정도입니다. 킬링필드에서 발생한 학살이 한 300만 명 정도예요.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그 학살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75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죠. 베트공 통일전선 민민해방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이게 베트공이거든요. 이 베트공을 통해서 월남에 패망이 있었으니까 이걸 따라해야 된다라고 피가 거꾸로 솟아가지고 한국에서 이걸 똑같이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남민족인 거예요. 남민족. 이거는 이게 베트공은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인데 이게 바로 남민전이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입니다. 이거 주도하신 분들, 그래서 우리가 무기 모아야 되고 해야 되니까 자금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동아건설 회장 때 담당으로 들어가고 경비 칼로 찌르신 분이 지금 국회의원하고 있고, 우리 동네 국회의원 16년째 합니다. 사수. 국회 부의장하고
이인영이 아니라 이름 뭐였죠? 이하경. 이하경. 예, 이하경.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되나요? 그리고 아까 전에 김남주 씨 이런 사람들 손해배상 인정받고 수억인가 수십억 원도 받았어요. 그리고 예, 아까 전에 이거 말씀드렸죠. 예,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입니다. 예. 제가 근데 요거는 조금 그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이제 좀 드릴게요. 북한군의 개입 저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 정확하게 증명할 길은 없어요. 통일될 때까지. 그런데 극좌 조직에서 활동하셨다가 전향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이분들이 뭐 빨갱이물이 덜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관점이 좀 달라요. 이분들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무장투쟁, 무장분기에 관해서 북한 통역당 사건 아시죠? 그때는 실제로 김진락 이런 사람들한테, 김종태 이런 사람들한테 무기 보내주고 그랬어요. 북한이 무장공기 남한에서 할 거를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게 다 간첩 사건으로도 잡히잖아요. 다 죽었어요. 다 사형당하고 신영복도 저기 사형 판결 받았는데 무기징역 감경되고 해서 뭐 이렇게 됐죠. 그때 북한 입장에서는 혁명의 주력 핵심들이 다 제거를 당합니다. 이게 60년대 말이에요. 60년대 말. 그래서 이제 70년대에 들어오면서 전략을 좀 바꿨다. 북한이. 아까 역사무기화 전략도 그 무렵에 시작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남공작의 방향을 조금 이렇게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 말씀으로는 그때 이후로는 이게 남한 내부에서 무장공비하고 이런 것들 진짜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똑똑한 애들 진짜 공부해라. 예, 남한 사회에서는 공부하지 않으면 파산된다. 그 사회각계로 침투하라. 그리고 함부로 공산주의 이런 얘기하지 마라. 무장투쟁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 그냥 그 사회 속에 스며들어라 라는 방식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5.18에 대해서도 정말로 북한하고 연결됐던 조직은 무장공기 이런 것들 강조 안 했대요. 뒤에서 숨었답니다. 그럼 난민전은 뭐냐? 난민전은 최현석 회장 왜 털어야 돼요? 북한에서 돈 안 주니까. 이분들 말씀은 그러니까 북한이 무장투쟁을 지지하지 않았다. 너네는 이거를 북한 입장에서는 좌익 맹동주의라고 합니다. 기다려. 혁명 무력이 남아할 때까지 기다리고 조용히 사회에서 세력을 확장해라. 혁명 역량을 보존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5.18에 대해서도 그때 실제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 서울역 회군을 뒤에서 주도한 세력이 사실상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을 거다. 그러면서 의심하는 사람이 UXX.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좌익 맹동주의를 철저하게 경계했다. 그 통역당 사건의 경험으로 그렇게 얘기했다. 난민전도 그러니까 자생적인 사회주의자인 거예요. 북한의 지원을 못 받으니까 털어야 됐던 거예요. 이분들 말씀으로는. 그리고 이분들 말씀으로는 서울대가 아까 전에 얘기 나왔는데요. 저희 또 서울대 트루스 포럼이니까 여기 또 말씀드리면은 이게 60년대 그 지하 서클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신영복 이런 사람들이 그 지하 서클들을 했던 겁니다. 그게 나중에 다 드러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75년도쯤에 관악으로 이사 옵니다.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지하 서클들이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밑에서 활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하 서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동아리들 막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미친놈들이 사회주의 어쩌고 하면서 막 치고 나가더래요. 자기들끼리 혁명하면 된다고 될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 선동하면서 북한하고 연결된 세력들이 이런 세력들을 엄청 경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80년대 넘어오면서 뭐 동아리 다 장악하고 그냥 수면 위로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정말로 연결됐던 세력이 이렇게 수면으로 드러났던 나만의 자생적인 사회주의자 세력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는 어쨌거나 하나의 시나리오로 상당히 신빙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활동에 대해서도 사실은 러시아에도 정보 조직을 운영하는 기구가 3군데 정도 있습니다. 뭐 GRU, KGB 예전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도끼만행 사건 기억하시나요? 도끼만행 사건 누가 했죠? 북한이 했죠. 근데 북한에서 누가 했나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일성이 직접 주도한 게 아닙니다. 김정일이 자기가 김일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리하게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김일성이 공개적으로 그거 사과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어느 쪽 라인이 어떻게 움직였을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북한군의 개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5.18에 관해서는 상당히 어쨌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접근해야 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이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 당시에 사회주의 혁명가 자생적인 난민전을 비롯해서 그 사회주의 혁명가 세력은 완전히 혁명에 미쳐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민간인들이 교도소를 터냐 이러면서 북한군 개입을 얘기를 하는데, 야, 프랑스 혁명 때 제일 먼저 털었던 데가 언제야? 바스티유 감염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북한과 연결을 제외하고도 혁명에 미쳐있던 사람들은 교도소 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무기를 그렇게 한꺼번에 그렇게 하냐? 이거는 북한군이 개입한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들 주장으로는 니네가 그 자생적인 사회주의자 그룹이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였는지 그때 몰라서 그래. 기본적으로 파출소, 무기고 이런 것들 다 꿰고 있었어요. 이럽니다. 그리고 북한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인 라인은 좌익 냉동주의를 아주 경계하는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사람들이 나만의 자생적인 사회주의 혁명 세력이 얼마나 광신적으로 무장공기에 빠져 있었는지를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에 너무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지금 묻혀버린다. 근데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북한군 논의가 막 나오기 전에 광주를 민주화운동으로 막 그러니까 몰아가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까지 나왔어요. 이게 뭐냐? 5.18은 20세기 파리 꼬민이었다. 파리 꼬민이 뭔지 아시나요? 공산주의 혁명이에요. 5.18이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들 입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지 못했죠. 5.18의 사실 이렇게 본질이, 이 사람들은 파리 꼬민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흐름이 북한군도 관련 논의에 이렇게 다 묻혀버렸다고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분명히 하나의 가능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열어놓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질은 어쨌거나 그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하고 김일성과 지프코프의 대화 이거